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30이 되던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나는 언뜻 무뚝뚝하지만 책임감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나쁘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다듬어갔다. 나는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했고 그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서 영업직을 하다가 최근 정비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센터에 취직한 상태였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성실했고 서로를 믿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다. 신혼초엔 행복했다. 월세 투룸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주말마다 둘이서 시장에 가고 라면에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넣으며 앉아있던 그 밤들이 그립기도 하다. 결혼 1년차 나는 슬며시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늦게 가지면 위험하다더라.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자리 좀 잡히고 우리도 조금 더 놀자. 그 말에 나는 마음을 접었다.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자리라는 게 정확히 뭔지, 언제 잡히는 건지 그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끊겼다가 불규칙해졌다. 혹시 임신인가 싶어 병원에 갔다. 결과는 아니었고 오히려 의사는 나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분은 이상 없습니다. 남편분이 혹시 정관 수술을 하셨던 건 아닌지요?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다. 아니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병원을 나오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설마 말도 안 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 같았다. 하지만 한 번 의심이 생기니 모든 게 달리 보였다.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은 그에게 물었다. 혹시 정관 수술 했어? 그의 젓가락이 멈췄다. 눈을 피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미안해 말 못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3년.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무렵 그는 이미 나 몰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왜 말 안 했어? 그땐 네가 아이 갖자고 할까봐 무서웠어. 나 아이 키울 자신 없었어. 이 말은 변명이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나 준비 부족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인생 설계, 나의 선택권, 나의 미래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신뢰의 붕괴였다. 그는 몇 주 후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정관 수술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정관 보건술 받으면 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꽤 많은 남성들이 수술을 되돌렸고 절반 이상은 회복에 성공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진짜로 아이를 못 낳게 된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나 없이 혼자 결정한 그의 그 방식이,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숨겨온 그의 무심함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걸 되돌리면 뭐가 바뀌는데? 그래도 너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나 이제는 같이 준비할게. 이제 와서? 이젠 준비됐다고? 나는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애 낳자. 이번엔 내가 책임질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마치 정관을 복원하면 모든 게 되돌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 순진함이, 아니 그 무지함이 더 아팠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당신 아이를 낳는 상상조차 안 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되돌릴 수는 있는데 나만 돌이킬 수가 없어.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무시당한 문제지.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상담실의 창문은 흐린 유리였고 테이블엔 사람들이 적어둔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남편 몰래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내가 써야 할 말이 이미 벽에 붙어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정관수술 자체보다도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부의 신뢰를 파괴한 결정은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이를 낳고 말고는 둘의 인생 설계입니다. 한쪽이 그 설계를 몰래 바꿨다면 그것은 무단 변경이자 기만 행위입니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건 단순한 수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가장 소중한 계획을 몰래 지웠다. 그리고 나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계획 위에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심으로.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정관은 복원할 수 있지만 한번 지워진 신뢰는 복원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몰랐다.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심은 그날 병원에서 알게 된 순간 이미 끝났지만 실행까지는 무수히 많은 질문과 싸워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참아봐. 남편이 회복하려 한다잖니. 수술도 되돌릴 수 있다며. 친구는 물었다. 만약 그 사람이 모든 걸 사과하고 진심으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진짜 끝내고 싶어?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혼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감정을 끝내고 싶은 걸까? 남편은 매일 집에 일찍 들어오고 설거지를 하고 주말엔 장도 봐왔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아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나에겐 사죄보다 계산처럼 느껴졌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자. 여행도 가고 검사도 같이 받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새로 시작할 수 없어. 당신은 이미 내가 없던 미래를 상상하고 수술까지 해버렸어. 난 그 상상 속에 없던 사람이야. 당신이 그 미래를 계획할 때 난 그냥 무시된 존재였던 거야.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건 미안해. 근데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한 번도 사과를 원했던 게 아니야. 나는 함께 계획하는 사람이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제한 채 자기 결정만 했지.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혼자 조용한 방 안에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문장을 맨 위에 썼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샘플을 참고하며 정관 수술의 시기, 경위, 나의 인지 시점, 남편의 반응, 그리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사실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혼인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공동 결정에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의 본질을 무시하고 생식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렸으며 3년간 그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답변서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남편은 다시 몇 번이나 말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흔들림이 곧 후회는 아니었다. 단단히 다친 마음은 흔들릴수록 더욱 굳어진다. 조정기일 법원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심리실 문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난 아이를 낳고 싶었던 게 아니다. 함께 미래를 그릴 사람을 원했던 거다. 그걸 무시한 사람이랑은 다시 시작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혼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확정되었다.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판결은 서류를 통해 도착했다. 판결문은 무표정했다. 피고의 일방적 정관 수술은 원고에게 중대한 신뢰 침해를 안겨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이혼을 인용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한다. 나는 돈이 아니라 그 문장이 위로였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네가 겪은 고통은 실제였고 그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해준 셈이었다. 그날 법원 앞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다. 빗물이 흐르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만 남은 것처럼. 이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전 남편이 카카오톡을 보냈다.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가끔 네가 웃던 모습 생각나. 미안했어. 진심이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참 좋은 엄마 될 것 같았는데 나는 읽고 지웠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함께 삶을 계획할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사람이고 싶었다. 나는 지금 한 작은 도시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작은 강의실에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끔 부모들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을 통해 나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삶의 방향을 되찾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정관 수술이 뭐 그렇게 큰일이야? 되돌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는 되돌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함께 돌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혼자 문을 닫았고 나는 혼자 문을 나섰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를 위한 문을 열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 서로의 감정과 결정을 나누는 방식을 더 먼저 확인할 것이다. 내가 배운 건 단 하나. 사랑은 같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혼자 결정하는 순간 사랑은 멈춘다. 그리고 나는 그 멈춘 사랑에서 비로소 내 삶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